저는 40을 앞둔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중견 제약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하며 제 밥벌이는 하고 사는 딱히 내세울 것도 부족할 것도 없는 사람이죠. 남편은 한때 세상의 전부였고 시어머니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새로운 어머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두 사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완벽한 공범이 될 거라고는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뱉었던 한마디는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픔보다 더 지독했던 그 말.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하게 만든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한 여자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신당하고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듣게 되실 겁니다. 저는 남편을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신입사원 연수 동기로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죠. 당시 남편은 훤칠한 키와 서글서글한 눈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유머를 잃지 않는 태도로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의 모습에 조금씩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섣불리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저 사람의 연인은 참 행복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할 뿐이었죠. 연수가 끝나고 각자 부서로 배치된 후에는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1년쯤 지났을까요? 회사 전체 회식이 있던 날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것도 잠시 그가 먼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연수 때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사소한 취미까지. 놀랍게도 저희는 통하는 점이 무척 많았고 대화는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눈빛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가끔은 퇴근 후 가볍게 맥주 한 잔에 기울이며 서로의 하루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를 먼저 배려했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모습에 전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는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를 회사까지 데려다 주었고 기념일마다 손수 쓴 편지와 작은 선물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제 생일에는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여주었는데 간은 하나도 맞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 아니 이 사람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을 때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끔찍한 미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눈앞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성실하고 반듯한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의 부모님 역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듯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 나이와 직장, 부모님의 직업까지 꼼꼼히 물으시며 마치 면접관처럼 구는 모습에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여자가 직장 생활을 너무 오래 하는 건 좋지 않아.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는 게 여자의 가장 큰 행복이지. 라고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을 때 남편은 그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라며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결코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그늘이 앞으로 제 삶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어른들의 걱정 어린 조언일 뿐이라고,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희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찼습니다. 결혼 후 첫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돌아오면 늘 저를 꼭 안아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자기는 어쩜 이렇게 음식을 잘해? 나 진짜 장가 잘 왔다. 제가 해준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아이처럼 기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고 그의 와이셔츠를 정성껏 다리며 아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벌이로 고단할 법도 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고 깔끔한 옷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화를 걸어 오늘은 저녁 뭐 해 먹었니? 아들 아침은 잘 챙겨줬어? 라며 사사건건 감시하듯 물으셨고 주말마다 반찬을 싸들고 예고 없이 집을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시어머니를 대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집살이는 결혼 후 첫 명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연휴 내내 저는 시댁의 부엌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드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묵묵히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얘, 이 전은 너무 탔잖니? 손님상에 어떻게 내놓으려고 그래? 간은 본 거야? 싱거우면 맛이 없어. 시어머니는 쉴 새 없이 제 음식 솜씨를 지적했고 제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쉬려고 하면 어디서 꾀를 부리니? 윗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라며 눈을 흘겼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 말씀이 좀 직설적이시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다 당신 잘 되라고 하시는 소리야. 남편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어머니를 변호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늦게라도 돌아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해서는 여자가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면 못 써. 그런 이해가 안 생기는 거야. 라며 막말을 퍼부었고 제가 승진이라도 하는 날에는 돈 몇 푼 더 버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 시간에 남편이나 너도 챙겨 라며 제 능력을 폄하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이 부당함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제발 내 편이 되어달라고 어머니께 한마디만이라도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좀만 참아. 우리 엄마 학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중간에서 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편이었고 저는 그 가족 안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말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소리 없이 일하는 가사도우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체념과 포기 속에서 결혼 생활은 무미건조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던 사람이 회사 회식이나 동료들과의 약속을 핑계로 기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주말에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만 자거나 친구와 등산을 간다면 혼자 집을 나서는 날이 잦아졌죠. 처음에는 정말 바쁘고 힘든가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고 옷차림에도 부쩍 신경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언제나 제 앞에 투명했던 그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들고 갔습니다. 제가 못 신고 핸드폰을 만지려고 하면 화들짝 놀라며 뺏어가는 모습에 서운함을 넘어선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부쩍 뭐 설레는 것 같네. 제가 가볍게 떠보듯 물었지만 남편은 무슨 소리야. 나이 드니까 관리해야지. 당신도 좀 꾸미고 다녀. 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들어온 남편의 옷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향수 냄새는 뭐야? 오늘 회식에 여자도 있었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오늘 회식 장소가 좀 좁아서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분한테서 옮았나 보네. 별걸 다 신경 쓰네, 피곤하게. 그의 뻔뻔한 대답에 기가 막혔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화 목록, 메시지, 심지어는 신용카드 내역까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을 의심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고 이런 상황을 만든 그가 원망스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지옥 같은 의심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남편은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다며 외식을 하자고 제안했죠. 저는 그의 제안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집 근처 파스타 가게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여느 시절처럼 제게 음식을 덜어주고 다정한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행동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 팀장으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훔쳐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 오늘 즐거웠어요. 집에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봐요. 사랑해. 팀장이라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매일같이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자고 약속하고 서로의 사진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댁 일로 힘들어하던 날 남편은 제게 피곤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자기는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있어도 다행이지? 라는 여자의 메시지에 남편은 응, 정말 너뿐이야.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의 유일한 빛이야. 라며 답장했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우리의 가정이 그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고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곧 남편이 욕실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하게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자는 척했지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허탈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바보같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을 먹으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팀장이라는 사람 누구야? 제 질문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김 팀장은 왜? 우리 부서 팀장님이잖아. 저는 그의 핸드폰을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어젯밤에 당신 핸드폰 봤어. 변명을 생각하지 마. 다 읽었으니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다가 이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냥 회사 동료인데 나한테 좀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장난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야.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장난? 사랑한다는 말이 장난이야?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라는 말도 장난이고? 내가 바본 줄 알아?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만약이라도 시어머니가 아들의 잘못을 꾸짖고 제 편을 들어준다면 어쩌면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볼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기대였죠. 저는 그 길로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옷바람에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웬일이냐?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계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당신 아들 바람났어요. 제 폭탄 선언에 시부모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놀라거나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아침부터 달려와서 호들갑이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고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 버는 남편 기 하나 못 살려주고 맨날 일에만 미쳐서 사니 남편이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다 능력 없는 네 탓이야. 그런 건 아내가 알아서 감싸주고 모른 척 넘어가야 가정이 평화로운 법이야. 능력 없는 네가 참고 살아야지 별 수 있니?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보다 더 큰 충격과 배신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감싸는 것을 넘어 모든 원인을 저에게 돌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있던 시아버지 역시 내 시어머니 말이 다 맞아.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남자가 딴 생각을 안 하는 법이야. 요즘 여자들은 너무 자기만 알아서 문제야. 라며 고들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구나. 저는 더 이상 이들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뜻이 그렇다는 거 잘 알았어요. 그럼 저는 제 방식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결의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능력 없는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강한 여자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문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가장 유능하고 냉철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담긴 메시지들, 그리고 시댁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을 녹음한 파일까지 전부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최대한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죠.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편 몰래 집안의 모든 기증품과 제 개인 짐을 빼내 친구 집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공동 명의로 된 예금은 인출하여 제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다녀온 이후로 며칠간 말이 없자
그저 화가 나서 그러려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늦게 귀가했고 상간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차가운 경멸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저는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장을 그의 얼굴에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소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용서? 당신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도 똑똑히 전해. 능력 없는 며느리는 참고 살지 않겠다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남편의 절규가 들렸지만 더 이상 제 마음에 어떤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는 명백했고 시주머니에 포근히 담긴 녹취 파일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끝까지 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모습은 더욱 추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소송에 휘말리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남편이 먼저 유혹했으며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이전 투구하는 모습은 한편의 저질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했고 위자료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의 70%를 제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상간녀 역시 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완벽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오피스텔로 독립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선 공간에서 혼자 잠드는 것이 어색하고 허전했지만 그 감정은 이내 자유로움과 해방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롯이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고 제 능력은 이전보다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고 얼마 전에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주말에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로 몸을 가꾸고 미술관과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메마른 감성을 채웠습니다. 가끔은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풍경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넓은 세상의 작은 일부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과오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겁니다. 전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가진 것을 거의 다 잃고 회사에서도 평판이 나빠져 결국 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졌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능력 없는 며느리 대신 더 능력 없고 초라해진 아들과 함께 남은 생을 보내고 있겠죠. 저는 그들의 불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인생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지원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도 아닌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저를 더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일어섰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의 말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른 누군가가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